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오늘은 수능 특강 사회문화, 독서의 사회문화 7강 지문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문제까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들을 준비됐습니까? 우리 채팅창으로 준비가 됐다고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준비가 됐다. 됐다고 얘기해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있는지 준비됐나? 네. 서윤이 오늘 텐션이 좋네요. 네. 몇 명만 대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우리 선생님이 질문하면 대답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제가 있었는데요. 우리 5강, 6강 푸는 거 있잖아요. 5강, 6강. 여러분 5강, 6강 다 풀었나요? 우리 푼 친구들만 대답해 봅시다. 안 푼 친구들은 반성을 좀 하시고 5강, 6강 푸니까 좀 어땠습니까? 풀만했습니까? 아니면 조금 사회문화 5강은 풀이를 안 했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1강 이렇게 한 강 풀면 여러분이 2강 푸는 게 과제잖아요. 선생님이 1강, 4강을 풀이했고요. 5강, 6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하신 다음에 혹시나 해답을 보고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으면 4강은 여러분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었죠. 다 안 돼가지고 선생님이 영상을 올려주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4강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림이 한 번 들어오고 다시는 안 들어왔나 보네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이게 수업을 올려놓았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과제 안 한 친구들 좀 있던데 7명이 안 했으면 7명. 여러분 3학 6반은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로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7명이 안 했다는 것이 굉장히 선생님이 충격적이네요. 선생님이 클릭하면 모든 아이들이 알게 되니까 클릭은 안 할 테니까 개인적으로 클릭해 보시고 과제를 안 낸 친구들은 오늘이라도 꼭 과제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봐야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 듣는 거에 만족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한 강 풀어주면 2강 정도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봐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EBS 지문 같은 경우에는 수능 연계율이 7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EBS는 모든 문제를 꼼꼼하게 다 풀어봐야 되는 게 중요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꼭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다 펴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선생님이 2강만 숙제를 내주지만 여러분들이 7강까지 풀어보고 오면 더 좋긴 더 좋아요. 네,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제 교실에서 만나게 되겠죠. 선생님도 오랜만에 만나니까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서 설렘 반, 그리고 또 걱정도 반이 됩니다. 또 과연 잘 이렇게 안전하게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걱정은 맡겨두시고 일단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다 폈었죠? 출발합니다. 지문을 읽을 때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지문의 흐름, 글의 구조, 그리고 핵심 단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읽은 흔적을 남기면서 읽으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같이 읽는 이유는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읽겠다는 겁니다. 물론 수업이다 보니까 읽다가 중단하고 중간중간에 추가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 추가 설명하는 것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떠올려 가지고 글을 잘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갑니다. 시작합니다. 갈게요. 자, 저작권법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작권법. 요즘 저작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유명한 가수 중에 여러분 장범준 버스커버스커라고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버스커버스커? 장범준 씨 아나요? 가장 유명한 노래가 뭐죠? 장범준 버스커버스커의 가장 유명한 노래. 그렇지, 벚꽃 엔딩. 이 벚꽃 엔딩이 다른 말로 벚꽃 연금이랍니다. 벚꽃 연금. 이게 흔들리는 꽃 속에서 너의 이거 그거 벚꽃 엔딩 아니지 않나? 벚꽃 엔딩 같은 노래는 여러분들 봄이 되면은,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봄의 느낌 많이 느낄 수가 없었지만 올해는 모든 가게에서 막 벚꽃 엔딩을 계속 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음원을 계속 사게 되죠. 그래서 이 봄만 되면은 장범준 씨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번다고 합니다. 왜? 내가
음악을 다운받고 음악을 재생을 하면은 이 뭐예요? 돈이 자동으로 거의 연금처럼 들어온다고 해서 복권연금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은 그 유튜버들 있잖아요. 유튜버들. 선생님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버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 수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실제 유튜버들은 자기 유튜브로 올린 영상들의 조회수가 올라가고 하면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들어온다고 해요. 이 저작권이라는 게 그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다음에 이 저작권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그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저작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쓸데없는 이야기 같이 막 했지만 이게 뭐냐면 배경지식 활성화예요. 새로운 단어, 그 글을 읽었을 때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배경지식을 한번 떠올리면서 읽으면 글이 더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없는 소리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해야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저작권법은 소설, 그림, 음악 등과 같은 이제 저작권법은이 개념을 제시해 준 거, 이제 개념에 대한 해설이죠.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 이게 저작권법의 뭐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저작권법의 개념. 개념을 이렇게 무엇은 무엇이다. 그렇지. 정의하고 있죠. 권리하는 법이다. 자, 그런데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작물 만든 어떤 그 저작물의 실제 창작자와 그다음에 외부의 저작자로 알려진 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거 뭡니까 여러분? 굉장히 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괄호를 묶는 게 좋습니다. 실제 창작자와 외부로 알려진 자가 어떻게 하는 경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게 발생할 수 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 괄호 좋습니다. 잘 알아듣죠? 그렇게 쳐도 다 알아들어요. 자,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을 볼 때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가 이러한 법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저작권 문제가 뭘까요? 두 글자. 초성 퀴즈. 초성 없이도 할 수 있으려나? 저작권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언론에 접하는 거. 그렇지, 표절입니다. 표절. 이 표절이 뭐예요?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건데 다른 사람이 내 걸 비슷하게 따라 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비가 많이 붙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들도 표절 시비에 휘말리는 것들을 봤죠? 이게 다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을 볼 때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가 이런 법적 문제, 뭐와 관련된 법적 문제? 뭐와 관련된? 얘들아, 대답 좀 해줄래? 앞에 있잖아.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문제와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이돌 이런 거 해주면 좋을 건데 이 글을 쓰시는 분들은 아이돌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유명 화가, 사실 선생님은 그림에 1도 관심이 없거든요. 수학여행 여러분하고 같이 가서 미술관 이런 거 가면 얘들아 들어가라 많이 보고 온다고 선생님 밖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 아직 미술을 봐도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분은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유명 화가가 그렸다고 알려졌던 그림들이 실은 무명 화가의 손을 빌린 것이었다든지. 여러분 아는 그림 뭐 있어요? 아는 그림. 유명한 화가나 그림 아는 사람 있습니까? 유명한 화가 뭉크 누구예요? 난 뭉크 모르는데. 밀레 고 이 정도는 아는 것 같다. 여러분 그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 뭐예요? 세계 제일 유명한 그림.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거. 그 모나리자 그거 누가 그렸어요? 모나리자. 모나리자가 유림이 별명입니까? 그러고 보니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렇죠. 우리가 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렸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걔가 그린 게 아니고 만약에 딴 사람이 그린 거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름만 빌려준 거는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맞죠?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크게 죄송합니다. 이게 그림뿐만 아니라 가요도 얘기를 했네요. 크게 인기를 끈 가요의 실제 작곡가가 따로 있었다든지 정치인이나 기업가의 자서전을 대신 써주는 작가가 있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문화예술계나 출판계 등의 대작 관행. 여기서 여러분 대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통 여러분 대작 이러면 여러분 어떤 걸 대작이라고 해요? 눈썹이 없어서 유림이 등교하면 눈썹을 자세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봐봐. 지금 현서가 성공한 작품이라고 했지. 대박이 터진 작품. 그걸 여러분이 대작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렇게 이해하는 순간 이 글을 이해하는데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 대자는요. 대단하다, 크다 대자가 아니고 대신할 대자예요. 대리, 출석 이런 거 할 때
이 대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작 관행은 큰 작품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대신 작품을 써주는 관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 작품을 써주는 관행. 해서 뭐가 아니야? 이걸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말한 거에 대한 대답을 했다 이건가? 그런 거죠. 네, 현수 알고 있었습니다. 자, 대작 관행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제 대작의 의미를 풀어줍니다. 대작이란 대박이란 작품이 아니고요. 대작 작가가 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의뢰인을 위해 저작물을 형성하고 그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의뢰인의 명의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자서전이 대부분 나옵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탄핵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하고 이거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대부분 자서전을 출판합니다. 선생님도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 김영삼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의 자서전의 제목이 바다를 닮은 대통령이었는데 선생님이 그때 던졌던 질문이 이런 거 대통령 하면 바쁠 텐데 언제 이런 자서전을 썼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이걸 읽어보니까 그런 의문이 되네요. 대작 작가가 의뢰인 대통령이나 비서실로부터 대가를 받고 바다를 닮은 선생님은 책 제목 정해놨어요. 조쌤의 감성국어, 조쌤의 감성학급, 조쌤의 감성학교. 다음에 꼭 출판할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대신 작가가 쓰긴 쓰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출간한 것처럼 해서 자서전을 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의뢰인과 대작 작가가 모두 대작 항의에 대한 체결한 합의, 내가 어느 정도 대신 써주고 이 원고료에 얼마는 네가 받고 얼마는 내가 받고 이런 것들을 합의를 해가지고 대작을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작 관행은, 대작을 해주는 이러한 습관들은 일반인들의 보편적인 법 감정에 부여하는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편적인 법 감정.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대작이 괜찮은가? 아니면 이건 옳지 않은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감정들과 이거를 넘어가지고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인 쟁점들을 안고 있다 하면서 1문단이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문단에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뭐와 관련된 뭐를 제시할까요? 1문단 끝에 나와 있잖아. 뭐와 관련된 무엇과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얘기하는 걸까? 무엇과 어찌 대작 그다음에 저작권과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대작을 둘러싼 첫 번째 법적 쟁점, 첫 번째 법적 쟁점이라고 하니까 동그라미 1을 해줄까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1 뭡니까? 저작권법상의 창작자의 원칙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얘기하겠다는 거죠. 법적인 쟁점 중에 창작자의 원칙을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자, 창작자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자,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누구를 얘기한다고 하냐면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다. 당연한 얘기죠. 라고 하여 창작자의 원칙, 창작자의 원칙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라고 해서 창작자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저작물의 내용인 창작적 표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창작자만이 저작자의 지위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작품을 창작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만 저작자로 인정한다는 것이 창작자 원칙이에요. 창작을 한 사람이 저작자라는 얘기죠. 따라서 대작의 경우 대신 써준 경우에 의뢰인이 누구예요? 의뢰인이 작품을 쓴 사람이에요? 아니면 작품을 부탁한 사람이에요? 의뢰인. 실제로 쓴 게 아니라 대통령 자서전 한번 써주세요 라고 말한 이 의뢰인은 저작자의 지위를 본질적으로 얻을 수가 없대요. 무슨 원칙에 의해서? 창작자 원칙에 의해서. 의뢰인은 창작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뢰인은 어떤 경우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자료를 제공,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번 글로 써봐요 했더라도 창작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창작을 보조하는 행위, 옆에서 도와주는 거, 창작에 필요한 자본이나 시설, 여기서 글 쓰세요, 내가 돈 줄 테니까 써보세요 라고 하였더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직접적인 창작 활동을 하지 않으면 저작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창작자 원칙입니다. 자, 반면 역삼각형
작품에 대하여 자 이번 의뢰인이긴 한데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대작 작가가 기계적인 대작 업무만 수행하는데 지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말 다 해주고 글만 옆에서 타이핑을 해줬다든지 거의 다 내용을 정리해줬는데 뭐 원고 수정만 조금 해줬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의뢰인이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가 있답니다. 왜? 실제로 창작한 것이 의뢰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거랑 요 앞에 부분이랑 요 뒷부분이랑 다르죠? 예, 첫 번째 부분은 그냥 아이디어만 제공한 거고 두 번째 부분은 거의 자기가 다 쓴 거예요. 마지막 어떤 도와주는 교정 작업만 도와줬다는 거죠. 이를 뭐라 부른다? 아이디어 표현 이분 원칙. 그러니까 아이디어만으로는 저작권을 획득할 수 없다. 표현을 직접 해야 저작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 아이디어 표현 이분 원칙이라는 거죠. 이 원칙은 비록 명문화, 글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판례상 어떤 재판을 했던 어떤 그런 기록들에 따라서 저작권 보호 범위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1번 창작자 원칙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나가고 있습니다. 자, 물론이라고 나왔는데 물론, 여러분 물론이라는 말은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걸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걸까요? 이 물론이라는 표지를 보면. 그러니까 나 문단과 다 문단은 어떤 내용적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당사자의 합의, 이 당사자는 누구랑 누굽니까? 위에 있는 단어로 얘기해봐요. 누구랑 누구? 당사자의 합의, 누구랑 누구랑 합의하는 거야? 의뢰인하고 누구? 여기 있네. 대작작가. 지금 여기서 당사자라는 거는 이 의뢰인과 대작작가를 얘기합니다. 의뢰인과 대작자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창작을 하지 않은 자의 성명이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표시된 경우, 그럼 여기서 실제 창작하지 않은 자는 의뢰인이야, 대작작가야? 실제 창작하지 않은 자가 누구야? 그렇지, 의뢰인이지. 의뢰인이 의뢰만 하고 대작작가가 직접 썼잖아. 그러니까 실제 창작을 하지 않은 자는 의뢰인입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의 성명이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표시된 경우 저작권법 제8조 1항이 적용되어 허위 표시 저작자도 일단 저작자로 추정될 수는 있답니다. 추정될 수는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안 써도 자기 이름을 박아 놓으면 저작자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저작자로 추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방법. 그럼 추정이 번복되면 누가 저작자가 된다는 거예요? 일단 지금 현재 누구의 이름으로 저작자가 등록되어 있지? 그렇지. 일단은 의뢰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8조 1항에 의해서 저작자로 추정은 되지만 번복을 하게 되면 누구의 이름으로 등록된다는 거지? 그렇지. 대작작가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대작을 하여 타인 즉 허위 표시의 명의, 허위 표시 제작자의 명의로 공파한 것을 승낙한 창작자. 이거 말 이해됩니까? 내가 글을 썼는데 다른 사람의 부탁을 써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 그래서 내가 그런 제작자라 하더라도 허위 표시 제작자와 신뢰관계에 금이 가거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심경이 변화. 내한테 돈을 이만큼 주고 내가 대신 써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만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나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사실은 내가 썼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그럴 때 자기가 진정한 저작자라는 주장을 하고 손으로 직접 쓴 원고, 내가 내 자필로 쓴 원고나 아니면 저작물의 작성에 관한 메모, 아니면 작곡 같으면 자기가 그린 그림이라든지 어떤 작곡 파일, 이거는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 이 자신 누굽니까? 누구의 주장입니까? 대작작가입니까? 의뢰인입니까? 그렇지. 대작작가가 내가 실제로 썼어요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이 창작자라는 사실을 성공적으로 입증하게 되면 저작자의 지위는 회복됩니다. 네가 진짜 저작자네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어떤 원칙에 의해서? 발표됐다더라도 어떤 원칙에 의해서 실제 작가가 저작자로 인정을 받죠? 어떤 원칙? 원칙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저기 위에 있네. 창작자 원칙. 창작자 원칙이 뭔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발표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성공적으로 입증하면 내가 저작자인 것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다만 이때는 대작의 대가로 받은 금액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돌려주거나 손해배상. 내가 대신 써주는 대신에 받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왜? 저작권을 얻었으니까. 저작권을 주는 대가로 내가 받은 돈이기 때문에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자, 나와 다는 창작자 원칙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글 잘 이해되죠? 나와 다 쭉 이해됐습니까?
몇 명만 수업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수업을 채팅을 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대작과 관련된 두 번째 법적인 쟁점은 창작자가 본인의 존재를 밝히는 것에 대한 권리인 두 번째 뭐예요? 성명 표시권. 첫 번째가 아까 뭐였어요? 창작자 원칙이라면 이번에는 성명 표시권이라는 겁니다. 성명 표시권이라는 것은 창작자가 본인의 존재를 밝히는 것에 대한 권리인데요. 의뢰인의 명의를 표시하여 저작물을 판매. 그러니까 내가 썼지만 다른 사람의 내한테 의뢰를 한 사람의 이름을 달아가지고 판매를 한다는 거죠. 판매를 한다는 것은 대작 작가가 성명 표시권을 포기한 거죠. 내 이름을 표시할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표시해 준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성명 표시권은 저작 인격권 중에 하나로 일신 전속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답니다. 일신 전속권이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일신 전속권. 주체와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여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수 없고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 수 없는 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명 표시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내가 썼지만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서 써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을 해줬다 하더라도 일신 전속권에 따르면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표시할 수가 없어. 포기할 수 없는 권리거든. 그래서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모순이에요? 성명 표시권은 일신 전속권. 그러니까 반드시 내 건데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포기할 수 있어 없어? 현행법상으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게 일신 전속권이잖아. 포기할 수 없는데 포기한 셈이 된다고 했으니까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거? 일종의 이 모순. 포기를 했는데 포기를 할 수 없는 것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국가들에서는 실용적인 관점에 따라 위탁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로 폭넓게 인정하여 의뢰인이 저작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들도 있다는 거지.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성명 표시권의 포기까지 인정하는 것이 일부 국가들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창작자 원칙 예외를 극히 제한적, 거의 인정 안 해준다는 겁니다. 성명 표시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별도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성명 표시권이 인정이 되지 그냥 일반적으로는 절대 성명 표시권을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두 번째 저작권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창작자의 원칙, 두 번째 성명 표시권 얘기했습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대작이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는 관점. 법적인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은 대작에 의한 허위 표시 저작자가 사안에 따라서는 협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사람이 실제 저작자예요. 실제 저작자. 대작자까지. 근데 이게 B한테 부탁을 받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게 의뢰인인데 이 경우에 부탁을 해가지고 A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출판하는 거예요? A의 이름으로 출판해요? B의 이름으로 출판해요? 문제가 되는 경우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A가 글을 썼어. 이 사람이 실제 저작자야. 근데 B가 의뢰를 했어. 의뢰. 요 글 좀 써주세요 하고 A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A가 글을 써서 출판을 했어.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출판하게 될까 이 경우에? A야 B야? B의 이름으로 출판할 때 요때 지금 저작권상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잖아. 그런데 그러면 이 B가 실제로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는 저작자가 될 수가 없다고 돼 있죠. 이 두 번째 일신 전속권에 따르면 얘를 지금 저작자로 등록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마문단에서는 뭐가 될 수가 있다고? 요게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대. 그러니까 이게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범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세 번째 문단의 내용입니다.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전형적인 대작자는 결국 저작자를 허위로 포기하여 공포, 이게 이거잖아요. 의뢰만 해놓고 실제 A가 썼는데 B로 자기가 출판한다는 거잖아.
이 경우에는 성명표시권 침해와 아까 여기 성명표시권 침해가 있었는데 별개로 저작권법상의 저작자 사칭 공포죄라는 거야. 이게 범죄라는 거야. 어떤 범죄? 저작자 사칭 공포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범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뭔데? 저작권과 관련된 어떤 쟁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세 번째는 이렇게 하는 행위가 범죄로 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작자 사칭 공포죄의 규정은 저작자를 아닌 자, 즉 이 B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으로 표기하여 저작물을 고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범죄로 형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버렸다는 거지. 이 규정의 입법 취지가 뭐냐면 허위로 표시된 제작자의 명의를 신뢰한 일반인의 공정신용을 보여. 그러니까 B가 내 대신에 써주세요 하고 A에 부탁을 해서 A가 써줬는데 나중에 B가 이거 계약 지급 안 하고 이거 내 건데 해버리면 A는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라는 거죠. 설령 성명권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죄는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그거를 해주세요, 내 걸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B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문화예술계 출판계에는 관행으로 자리 잡은 이 대작행위는 다양한 법적인 쟁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함으로써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간단하게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주장이라 하지 않고 그냥 마지막에 자기 의견 조금 보탠다고 해서 재언이라고 부릅니다. 재언. 보통 설명문의 마지막에 이런 게 조금 붙어있다고 하더라서 이거를 논설문이라고 볼 수 없어요. 설명하고 나서 자기 의견 마지막에 조금만 덧붙이는 거를 재언이라고 합니다. 설명문의 마지막에 이런 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글을 다 읽었으니까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라 그랬어요? 뭐를 찾아서 풀어라? 지문에서 뭘 찾아야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뭐를 찾아야 되지? 그렇지. 근거를 찾으면서 푸는 겁니다. 대작 계약 의뢰인이 저작사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A가 썼고 B가 의뢰를 했지만 B가 저작자로 지금 등록될 수 있는 그 경우도 있는가? 요걸 지금 묻는 거죠. 요거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자, 가나다라 중에 마 중에 어디에 나와 있어? 나 보세요. 나를 보시면 나를 보세요. 반면 작품에 대하여 뒤쪽에 있는데 보세요. 반면 작품에 대하여 의뢰인이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이렇게 하면 의뢰인이 저작사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직접적으로 관여하면 저작자의 지위를 갖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얘는 맞다 틀리다? 동그라미 X, 동그라미입니다. 자, 2번. 저작물에 표시된 저작자의 명예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 법인과 관련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가나다나 마 중에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요? 요거 다에 있습니다. 다에 보시면 요 맨 뒤에 보세요. 사회적인 법익과 관련이 있는가를 묻는 건데 다가 아니고 마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 마에 보시면 저작물에 표시된 저작자의 명예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허위로 표작된 저작자의 명예를 신뢰한 일반 공중의 신변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인 법의를 수호하려다라는 말이 있죠. 마에 있죠. 마에. 여러분들 빨리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말이 있기 때문에 2번은 동그라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의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3번의 근거. 3번의 근거도 여러분 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 3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작 계약 의뢰인이 자신의 성명을 저작자로 허위 표시하는 것은 형법에 저촉된다. 우리 아까 요 마문단 읽었을 때 이 저작자 상칙 공표죄로 해가지고 형법에 요렇게 벌금에 처한자라는 내용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3번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 찾고 있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를 푼다면 아까 읽은 거 표시를 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푸셔야 될 겁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작 작가의 성명 표시권 포기는 계약서상에 명기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4번.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작 작가의 성명 표시권 포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포기 안 된다 그랬죠? 아까 이거 라문단 두 번째 생점에 보면 이 성명 표시권 포기 자체가 모순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 과정,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법을 새로 만들기 전에는 인정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새로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틀렸기 때문에 답은 4번이고 5번을 보겠습니다. 대작 계약 의뢰인이 허위 표시 저작자임을 대작 작가가 입증한 경우, 이거 아까 어느 부분에 나왔어요?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뭔가 대신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내가 뭐 원고 찾아가지고 하면은 내가 저작가임을 입증할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여기 직접 쓴 원고라 이렇게 해가지고 창작 자신을 입증을 하게 되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돈을 돌려주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5번도 당연히 동그라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번은 4번, 답이 4번이고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풀 수가 있으셨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보기가 나오면 보기를 잘 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정치인 갑은 친분이 있던 무명 작가 을, 요까지만 읽어도 갑이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단어로 바꿔봅시다. 갑은 무슨 인? 이 글에 나오는 단어로 바꿔봐. 갑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을한테 내 걸 대신 써달라고? 그렇지, 의뢰인이지. 갑이 의뢰인입니다. 그러면 을이 무슨 작가? 을이 무슨 작가? 그렇지, 대작 작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기의 내용과 지문의 내용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의뢰인 갑이 대작 작가 을에게 우리 사회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자신이 가진 대략적인 생각을 들려주었어요. 이거 앞에 나온 말로 뭐라고 바꿀 수 있겠어요? 아이디어 제공이죠. 아이디어 제공. 아이디어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갑은 을에게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재치 있는 에세이를 써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의뢰. 2달간 을이 집필할 공간 제공, 자본을 제공하고 환경을 제공해줬습니다. 그리고 에세이집은 두 사람이 합의를 해가지고 갑을 그러니까 실제 제작자가 아닌 다른 제작자의 명의로 등록이 되었고요. 갑은 그 대가로 을에게 금전적인 대가, 출판비를 뭔가 이렇게 원고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갑하고 을이 싸웠어요. 을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저 갑한테 이미지 타격을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거 실제로 내가 썼다, 저 갑이 쓴 거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문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출간된 에세이집에 갑의 이름이 저자로 표기되었으므로 법률상으로는 갑이 일단 저작자로 추정될 수 있겠군이죠. 추정. 아까 추정이라는 말 어디 있었지 않았습니까? 추정 어디 있었지? 몇 문단에 있었지? 가나다라 마중에 추정 다에 있잖아. 여기 봐봐. 합의에 따라, 아까 합의라는 말 나왔죠? 합의에 따라 실제 창작하지 않은 자, 갑이 성명이 저작물에 지금 등록이 돼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저작자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 답은 이거 1번은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지. 그 글에 나와 있잖아. 근거가 있잖아. 자, 2번. 추후에 해당 에세이집의 저작자가 을로 바뀌어 등록. 요렇게 이거 해가지고 성공했어. 내가 내 거라는 걸 저작권을 찾아왔어. 그러면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해배상 소송. 여기 있잖아. 추정해갖고 입증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 돼 있지.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을이 과거에 에세이를 썼던 원고지, 자기가 본으로 쓴 자필 원고지를 제출한다면 도움이 되겠죠. 상식적으로 도움이 되고, 내용도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죠. 어떻게 한다고? 여기 손으로 직접 쓴 원고 돌려준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3번도 동그라미입니다. 자, 4번. 갑이 을에게 집필한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고 해서 갑이 저작권법상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고, 이건 맞아요? 틀려요? 공간 제공한다고 저작권이 된다고 돼 있습니까?
공간 제공한다고? 여러분 나와보세요. 나 여기 보면 자본이나 시설을 제공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기 때문에 창작자 원칙에 의해서 저작자는 그 뭡니까 실질적으로 기여한 창작자만 되는 거지 이런 시설을 제공한다고 해서 창작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 창작자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작자 원칙에 의해서 이 갑이 저작권법상의 저작자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5번이 돼야 되잖아요. 5번이 맞는지 봅시다. 에세이집을 갑의 저작 명의로 해서 출간할 것에 대해 을의 사전 승낙을 받았으므로 갑의 행위가 사칭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하는 주장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사칭공표죄에 관련된 그 문단은 몇 문단이에요? 끝에 처음에 있어요? 마지막에 있어요? 사칭공표죄. 사칭공표죄 어디 있니? 찾아봐봐. 가나다라 마중에 어디 있노? 마지막에 있지? 사칭공표죄. 요거 봐봐라. 저작자 사칭공표죄가 적용되잖아. 뭐예요? 저작자를 아닌 자를 실명, 이명으로 표시해서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이렇게 처한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돼 있잖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근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여기 아니네. 여기는 뭐라고 돼 있노? 여러분 갑자기 문제가 어디 가버렸죠? 2번하고 순서가 바뀌었네. 자, 주장은 여기 불가능하다고 돼 있지. 근데 아까 뭐라고 돼 있어?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주장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있다고 본다 했잖아.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이게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는 주장이 있잖아요. 근데 왜 주장이 불가능하다고 합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3번 갑니다. 글쓴이가 보기를 활용하여 윗글의 내용을 보충한다고 할 때 윗글의 내용을 보충하니까 뭔가 끼워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기의 내용을 그 지문에다 끼워 넣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찾아야 돼요. 관련된 부분을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데 여러분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 때는요. 1, 2, 3, 4, 5번을 다 틀리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고 가장 적합한 부분에 끼워 넣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몇 해 전 외국 사진작가가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자신의 작품과 유사한 사진으로 광고를 만들었다며 제기한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자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화, 음색 등에 구체적으로 표현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외부의 표현 형식이 저작권의 등록 대상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아이디어, 이론 등 사상 및 감정의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도착적 신규성이 있다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떤 표현은 저작권 인정이 대상이 되는데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어떤 생각이나 사상, 즉 다른 말로 하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로 하면 아이디어는 대상이 안 된다라고 지금 우리나라 이 작가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하고 아이디어가 나뉜다라는 부분이 보기의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글 중에 표현과 아이디어를 나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표현과 아이디어를 나눈다는 부분이 있었어. 어디야? 봐봐. 나 부분에 보시면 이 보세요. 여기 있죠. 아이디어 표현 이분 원칙이라고 있지. 아이디어랑 표현이랑 반으로 나눈다니까.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판례상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대요. 그러면 읽을 때 궁금하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니까 실제 그런 사례가 있을까? 라고 궁금해진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요런 사례가 있다고. 외국 사진작가가 소송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는 니는 아이디어를 제공했지 그 아이디어까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답이 몇 번이 돼야 될까요? 가나다나 마중에서 연관성 있는 부분은 나고 저작권 보호를 범위를 저작권 보호 범위를 판단하는 판례상의 기준 완벽하게 정확하죠. 그러면 다른 건 읽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이 내용이 표현 아이디어 2분에 관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게 답이 된다는 거. 이럴 때는 1, 3, 4, 5번을 증명하지 말고 이렇게 끼워 넣는 이런 유형의 문제일 때는 해당하는 답을 찾아가서 푸는 것이 훨씬 오답을 줄일 수 있고 빠르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걸 찾다 보면 이런 걸 틀렸다고 판단하다 보면 헷갈려가지고 오답을 찾는 경우가 다 많이 있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오히려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을 찾아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어렵게 내면 이거 뭐 나를 여러 개 할 수 있겠지. 그럴 때는 우리가 틀린 부분을 찾아야 되겠지만 가나다라 마로 명확하게 부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2번을 답으로 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입니다. 문맥상 기역과 미음의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 지문에 직접 넣으면서 읽어봐야 되는데, 자, 먼저 기역을 봅시다. 기역은 가에 있죠. 크게 인기를 끈 가요의 실제 작곡가가 따로 있었다든지, 요 말을 작곡가가 알려진 것과는 다른 사람이었다든지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죠. 이거는 적절합니다. 자, 니은 가 뒷부분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대작 관행은 일반인들의 보편적 법 감정에 부합하는가 여부를 넘어 일반인들의 보통 사람들이 합법적인 행위라고 여기는가 전혀 어색함이 없고 의미도 통합니다. 자, 디귿 다에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이 당사자가 아까 누구랬는데 의뢰인과 대작작가라고 했지, 그 사람이 서로 동의하여 라고 해도 전혀 의미에 무리가 없습니다. 자, 리을은 어디 있습니까? 리을은 다에 있네요. 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라 했는데, 대작 작가가 저작자로 추정되는 것을 번복. 자, 이거 잘 보세요. 의뢰인이 있고 대작 작가가 있는데, 지금 다에 있는 내용은 누가 자신의 저작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에 있는 내용은 의뢰인이 대작 작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게 A, 이게 B인데 지금 출판을 누구의 이름으로 한 상태야? 처음에 A로 했어, B로 했어. 실제로 쓴 사람이 아니라 부탁을 한 A의 이름으로 지금 출판을 해놓았다고. 그런데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 저작권을 B가 뺏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주장을 입장하는 것은 대작 작가가 지금 이거 A가 아니라 내가 쓴 거예요, 요게 주장이거든. 근데 요거 봐봐. 대작 작가가 저작자로 추정. 여기서 대작 작가가 아니고 의뢰인이 저작자로 추정되는 것을 번복하는 거죠. 대작 작가가 자기의 권리를 찾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리을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신의 주장할 때 이 자신은 그 대작 작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작자가 아니라 대작 작가가 저작권을 찾아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든지, 아니면 의뢰인이 저작자로 추적되는 것을 번복할 수라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별도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라의 끝부분에 있는데요. 현재와 다른 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아까 선생님이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네요. 자, 1, 2, 3, 4번을 다 풀어봤는데 여러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죠? 어떻습니까? 7강 문제 좀 쉬웠나요? 풀어볼 만 했나요? 네. 저번에 4강에 비해서는 여러분 문제가 조금 더 쉬웠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쉽더라도 다른 사람이 다 맞추는데 내가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읽은 것처럼 이렇게 표시하면서 근거를 찾으면서 보기를 잘 이해하면서 유형에 맞추어 가지고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대입하면서 이렇게 유형에 맞게 여러분들이 문제에 접근하면 틀리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7강 지문과 해설을 모두 마쳤고요. 오늘은 선생님이 7강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8강과 9강을 풀어가지고 과제를 제출하고, 그리고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여러분들이 했던 양식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강, 9강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 기한을 더 줘서 내일까지 제출하는 건데, 제일 좋은 거는 오늘 하는 것이 여러분들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3학년 6반 화법과 작문은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실제 교실에서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온라인 수업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수업한다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교실에서 웃으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교실에서 웃으면서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1, 2, 3주차 다 돌아보시고 과제 제출 안 된 친구들 과제 좀 제출해 주시고요. 4주차 과제도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들으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교실에서 모두 만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과제 제출해 주시고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